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흠집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사랑과 지혜가 시작되는 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출발점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조언이 필요하죠. 혼자서는 늘 같은 각도, 같은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요,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언은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사다리죠. 하지만 조언을 받는 사람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차가운 완벽함보다 따뜻한 진정성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다가서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 사람. 그렇게 열린 태도는 관계를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결국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의 따뜻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왠지 그 휴일과 연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붕 뜨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성님이 춥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문자에서 이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정옥님, 동장군이 찾아왔네요. 추워도 너무 추워요라고 보내주셨고, 장수아님은 추운데 출근 잘하셨나요 이대호님? 저 요즘에 목발 짚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진짜 춥죠? 경기, 연천, 포천, 가평, 파주, 강원도 철원 등 일부 지역, 또 충북 제천, 경북 산지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또 전남 장성, 한평, 무안 등지, 그리고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또 많은 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방한용품 잘 챙기셔야겠죠. 특히 아예 오랜 시간 외출은 좀 자제하시는 게 이럴 때는 더 낫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과 춥지만 뜨겁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서학개미의 마음을 좀 뺏으려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원화 약세를 돌릴 수 있을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탄절 전후로 해서 케이크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유명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예약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예약권을 웃돈 주고 되파는 리셀이 또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보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이거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새해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쓰레기 즉 매립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이 봉투에다가 생활 쓰레기를 담고 그대로 땅에 묻었다면 앞으로는 그냥 묻지 마라. 소각을 한 뒤에 남은 것만 매립하라라고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소각장 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공공소각장은 이미 풀 가동하고 있고 민간에 맡기자니 비용이 또 올라가고 있죠. 해서 지자체별로 이 봉투 가격을 더 올리면서 재원을 충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봉투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리터 단위로 판매하는 것. 또 여러분이 이 봉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특히 쓰레기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또 탐구해 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5글자 혹은 3글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희헌 님이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다가 금요일이라는. 그렇죠. 예. 월요일 같은 금요일, 금요일 같은, 월요일은 아니구나.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또 감사드리고요. 2대12 권소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휴가이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저 휴가입니다. 나와주셔서 연말에 감사합니다. 휴가 소진차. 남아있는 또 연차도 써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그 왜 유턴 기업이라고 해서 해외 나간 기업들 공장 되돌아올 때 뭐 세제 혜택 주는 거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됐는데 이번에는 주식시장판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겁니까? 누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되게 강예은 기자? 재미있는 이름의 계좌가 등장을 했는데 RIA죠. RIA? 네,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해가지고 국내 시장 복귀를 하면 이제 복귀 계좌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2월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향후에 매각을 하고 그 자금을 국내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 계좌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증권사들이랑 해서 관련 시스템을 늦어도 내년 한 2월까지는 개설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정 한도 내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요. 해외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1년 동안 이제 국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개인 투자자가 한 그 5천만 원에 딱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1,750만 원어치를 이제 매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미국 주식이 한 5천만 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3,250만 원이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공제되는 게 25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빼고 이제 3천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 6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년 3월에 국내 주식 시장 복귀 계좌 그 RIA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국내 주식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이듬해죠. 2027년 5월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때까지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 660만 원을 전액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복귀 시점에 따라서 이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엔 80%, 3분기엔 50% 이런 식으로 빨리 감면해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산다면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까요? 내년 1, 2월에 이제 상품이 출시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정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내년 초에 최종 확정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확정안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또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와야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12월 23일까지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이미 꽤 낮고 또 양도세가 걱정될 만한 분들이라면은 좀 고려해 볼 만하고요. 국내 우량주로 이제 갈아타게 되면은 이제 양도세 5천만 원이라는 게 수익하고 원금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라는 그 혜택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원금이 적고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그 유리하시게 되는 거죠. 우선은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든 게 역시나 환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지금 환율이 보니까 1,480원 넘었다가 요 대책 나오고 나서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조금 다시 오르긴 하더라고요. 1,454원 정도. 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계속 이 환율 오르는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서학개미를 주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 전체 국내 투자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자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10%가 안 됐는데 지금은 훨씬 많이 늘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니까 실제로 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늘어서 이달 23일 기준으로 보면 1,754억 달러로 더 늘었어요. 네. 만약에 이 중에서 10%만 국내로 돌아온다고 쳐도 한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조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의 달러가 공급이 된다면 원화 약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계산을 기대. 한 거고 저는 약간 이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았다고 보는 게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을 약간 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죠. 나눠서 같이 투자하는 이제 보완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대체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을 파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른바 거죠. 그 헤지펀드들 롱숏 하듯이 그쵸. 하나 사고 하나는 그쵸. 팔아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체 관계를 거꾸로 돌리면 이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들어오게 되고 국내 주식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국내 주식 올라가고 뭐 이대로만 잘 된다면 뭐 껌 먹고 알 먹고 있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허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투자자들이 대부분 한 증권사하고만 거래하진 않잖아요. 증권사 여러 군데 이제 계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RIA 계좌로 해외 주식을 팔고 다른 국내 주식 계좌로 같은 금액의 해외 주식 투자 주식에 이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 포트폴리오를 요 RIA는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서 다른 계좌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아하. 그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세수만 줄어들게 되고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2025년 12월 23일까지 갖고 있던 해외 주식 한번 팔아서 특히 이제 연말에 손해난 해외 주식, 수익난 해외 주식 같이 팔아서 그건 이제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손익통산이 되다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는 비과세도 되고 그렇게 절세하시는 분들이 원래 있었는데 어차피 팔 거 요때 팔아서 RIA 계좌 만들어서 세제 혜택 받고 다시 또 다음 해에 다른 계좌로 미국 주식 다시 살 수 있다. 이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기획재정부에서도 요거는 좀 고민해보겠다. 방법을 좀 보완해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뭐 찾아보면 어디든 구멍은 있으니까 이거. 괜히 그거잖아요. 세수만 펑크 나는 것 아닌가. 효과랑 어떻게 보면 이제 절세 혜택 드리는 거랑 무게를 좀 한번 재봐야 되는데 어떤 쪽에 기웁니까? 기자들 생각에는? 효과가 제대로 좀 있을까요? 왜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중에 안 보일 텐데. 일단은 저는 이게 개인 투자자의 관점과 제도를 설계한 정부의 의도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국내 증시 부양이냐 뭐 환율 방어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당 5천만 원씩 국내 주식을 사게 만들겠다. 해외 주식 팔고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사실 주식 사도록 유도하는 거랑 우리 기업이랑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 자체를 이제 강화시키는 건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사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에서도 원화 약세가 유독 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두드러졌던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한국과 미국 간의 성장세 차이, 또 금리 격차 이런 거 있었고요. 또 블룸버그 이제 보도를 보면은 2017년 5월부터 8년 넘게 국내 주식 장기 수익률이 미국보다 낮다고 해요. 그럴 만큼 이제 조금 장기 수익률 자체가 낮다는 점에서 나오는 문제점, 그리고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우리나라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수나 뭐 소비, 다른 여타 산업으로 번지지 못하는 이런 점들도 있고, 뭐 그거 외에도 청년 고용 악화라든가 뭐 저성장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원화 자산, 우리나라의 자산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지금 한시적 대책으로 나온 게 약발이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그게 떨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근본적인 어떤 그 처방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일단 저기 준다는 세제 혜택은 받아보자. 그러다가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걸 바꿔나가야 할 텐데요. 임성택 님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 서학개미에 대한 정책은 그리 실효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정진권 님도 수익률 때문에 미장을 하는 것인데 세금 무서워서 국정으로 옮길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4092님, 국내 주식과 장기 투자라는 단어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였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장기적인 토양도 좀 같이 바꿔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2025년에도 큰 변화는 많았습니다.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뭐 금투세는 그 전에 이제 폐지가 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얼마 전에 처리가 됐고, 뭔가 토양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소영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은 환율 정책이 보니까 뭐 11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월에만 내놓은 게. 그러니까 24일에 보면
구두 개입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RIA 계좌 도입 같은 이제 정책을 내놨고 그에 앞서서 11개의 정책을 내놨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환율이 1,480원에서 만약에 1,500원을 뚫어버리면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뚫리면 아 이제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수단은 강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는 대부분 수급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수요를 조금 낮추고 달러 공급을 늘리는 수급에 맞춰져 있는데 이건 사실 단기 대책인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뭔가 환율, 그러니까 그 원화라는 건 사실은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체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체력을 높여서 혹은 국내 증시의 매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원화 자산의 매력을 높이는 것들은 약간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호황이긴 하지만 뭐 반도체를 비롯한 몇 개 업종만 호황인 게 문제인 거고 조선 같은 경우도 호황이지만 마스카 프로젝트 적인 거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그 뒤를 이어서 한국 경제를 이끌 산업이 과연 있나. 눈에 띄는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관리, 수급 대책만으로는 이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 보면 이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환율 대책을 내놓을 때 이 수급 관리 대책에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제 체력을 이만큼 올릴 겁니다라든가 원화 자산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증시에 뭐 어떤 걸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너무 이제 정책을 자주 바꾸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이것도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원래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오히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조금 그런 빈도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을 다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춰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뭐 이야기하셨던 쏠림 현상, 산업별 그리고 장기 이제 저성장에 빠지는 뭐 저출생 고령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글로벌로. 근데 그게 또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원화 약세 또 우리의 체력이 떨어져 버리는 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건데요. 아까 이강엽 님이 미국 증시 이제 투자하시는 사람들 모여있는 톡방에서는 다들 비웃어요. 다들 개미인데 이걸 다시 국정으로 오라고 대부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라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현장이에요. 떨어졌잖아요. 예. 이 떨어지는 시기를 또 환율, 그러니까 달러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만 해도 사실 오늘 휴가 내고 이제 오후에 외국 여행을 가는데 네. 급하게 그러니까 1,480원대에 결제해놨던 호텔 값이 1,440원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저는 DCC 때문에 원화 결제하면 다시 이제 환전 수요가 발생하니까 항상 달러로 해놓고 결제를 하거든요. 호텔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달러 쓸 것 대비해서 그 24일 아침에 또 달러를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달러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런 수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뭐 IQ도 높다고 하고 지식 수준도 높고 재테크에 대한 열망, 노력도 되게 강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냥 캠페인성으로 해서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예은 이번에 기자. 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를 불러오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동안 한국 시장에만 열심히 투자를 했던 동학개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그 서학개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주는 게 약간 역차별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기 투자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 근데 국내 주식은 사실상 뭐 대주주 빼고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 측면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래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결정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어떤 분리과세 그 세율을 더 낮춰줘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있었던 장마 펀드라고 하죠. 뭐 장기 주택 마련 펀드 같은 거 세제 혜택을 부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이디어 샵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의결권을 이제 더 주는 차등 의결권 정도. 차등 의결권. 이런 뭐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강예지 에디터는 어떤 좀 아이디어 덕분에 저는 일단 이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렇죠. 어떤 리스크를 안고 하는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득실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됐는데 네. 베스트 시나리오는 서학개미가 이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거 돌아와서 이제 환율도 1,4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안정되고. 코스피도 오르고 이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이게 완전 정말 장밋빛 네. 전망이고요. 워스트는 세금 혜택을 줬지만 자금 유입이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것처럼 미미할 거다. 네. 그리고 환율 불안 계속 될 거고 세수만 줄고 끝나게 되는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선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성비 높은 대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 10원을 방어하려고 외환 당국이 이제 갖다 팔아야 되는 어떤 달러. 외환 보유액의 어떤 그 안정성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양도세를 좀 수천억 원 포기를 하고 좀 재정 일부를 쓰더라도 민간에서 22조 원 끌어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안 팔게 되면 양도세 수입 자체가 빵원이기 때문에 뭐 잃을 게 딱히 없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선의 정책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고 차선이라도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경제 생활하면서도 정책도 그렇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영일님 좋은 정책입니다. 이게 우리 아직 입에 안 붙었어요. IRA라고 미국의 그런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입에 많이 붙었는데 RIA 입금 후에 해외 주식 한도 관리를 해서 양도세 비과세 관리하면 될 거라고 또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신승호님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좀비 기업과 좋은 기업의 속가내기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4615 쓰시는 분은 미국처럼 퇴직연금의 일정액을 주식 투자 의무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는 그 기금형 퇴직연금 이것도 이야기를 좀 했었죠. 0721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사도 되나요? 그런 답을 저희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각자 이제 판단이신데 다만 우리가 또 거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라는 게 전 국민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같이 또 국가적인 생각도 해봐야죠. 이 시각 현재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1,452.8원, 1,452원, 53원 여기를 또 오가고 있네요. 이 환율 이야기는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할 때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을 해야 하죠. 봉투에 이름이 좀 있습니다. 리터 단위로 판매하는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그 봉투인데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1,500톤이 넘는 쓰레기. 이게 새해부터는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태우고 난 다음에 남은 것만 매립하도록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이 처리 단가도 오르면서 결국에는 지자체별로 이 봉투 가격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좀 가격이 다르죠. 서울 지역에서 혼란을 줄이려고 지난해부터 10리터 한 장에 250원으로 통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3806님 정답 월급 봉투. 설마 월급 봉투에 담아서 이걸 버리시지는 않겠죠. 예. 월급 봉투에 두둑해질수록 좋은 건데. 0832님 정답 이 세 글자 봉투입니다. 맞춰주셨고요. 매번 잘 분리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귀찮기도 하고요.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오늘 2부에 홍수열 박사님과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3936 쓰시는 분 정답 쓰레기 봉투는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라고 하기에는 이게 뭔가 이게 정량으로 이렇게 담아야 되는 그 봉투인데요. 그리고 5307님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 봉투 20장 샀는데 1,800원이나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더 오른다네요라고. 그런 소식 들리면 또 미리 사놓으려는 또 수요가 또 생기겠네요. 김혜령님은 장을 보고 이걸 사서 여기에 담아와요 이렇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무슨 비닐봉투 20원 주고 사느니 차라리 이 봉투를 사서 나중에 한 번 더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3글자나 아니면 봉투를 합해서 5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저께가 성탄절이었고 기자분들은 어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케이크는 다들 사서 이렇게 드셨나요? 저는 케이크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조각 케이크 하나씩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탄절이라고서 뭐 특별히 막 엄청 큰 케이크를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항상 크리스마스 때 그 케이크 가게 앞에 보면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다 같이 이제 뭐 내 생일은 아닙니다만 뭐 예수님의 생신이라 축하해드리 이런 의미인가? 많이들 케이크 안 사들고 드셨어요? 가시더라고요. 길거리에도 이제 케이크 박스 들고 가시는 분들 많고 그 새벽 배송 업체에 한 일주일 전부터 예약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 당일 아침에 배송받도록 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에 이제 12월에 뭐 결혼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케이크는 조금 오버다. 저는 요즘 안 먹었어요. 케이크는 그럼 얼마짜리들 사세요? 강혜영 저는 기자. 케이크를 자주 먹고 네. 크리스마스 때도 먹었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비싼 케이크를 사진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가 호텔 케이크 예. 리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 그게 막 정말 비싸더라고. 몇십만 원씩 하고 뭐 초콜릿으로 만든 막 오르골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는 막 그래서 보면서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제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 케이크를 사서 먹었는데 와. 엄청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참 저렴하게 먹었구나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 뭐 한 26,000원, 28,000원, 뭐 이렇게 작은 거 24,000원, 큰 거 혹은 뭐 32,000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뒤에 단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 3만 원대 후반은 돼야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케이크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거의.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이 케이크는. 이게 또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 5성급 호텔 기준으로는 30만 원대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까지도 호가한다고 하고요. 프랜차이즈 우리 잘 알려진 베이커리나 카페에서도 웬만한 케이크는 3, 4만 원대 그리고 반면에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는 케이크가 10,000원 안쪽으로 이제 초가성비를 이제 내세운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원가가 사실 얼마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식재료비만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임대료나 인건비까지 포함한 제조 원가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식업계에서는 판매가의 한 30에서 35% 정도를 순수 원재료비로 산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한 3만 원 정도 하는 케이크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이 재료값만 10,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한 10,000원에서 12,000원 그리고 나머지가 뭐 포장비라든가 본사하고 이제 가맹점이 나눠 가지는 이제 이익이 있고 그렇죠. 점주분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판매가의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고가 호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급 식재료라고 해서 뭐 동물성 크림이라든가 뭐 프랑스산 초콜릿, 뭐 딸기, 금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값만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어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티셰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호텔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밀가루 가격이 얼마고 생크림 가격이 얼마고 사실 이거는 완전 기초적인 원재료일 뿐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가성비를 찾지 않습니까? 요즘에 진 풍경이요. 케이크 사러 KTX 타고 대전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유명한 저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성심당 그죠. 근데 대전의 성심당 때문에 대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또 성심당을 먹으러 저도 KTX를 타고 가봤는데요. 진짜. 이번엔 아니고 예. 저는 빵을 워낙 좋아해서 오. 가봤는데 왜 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보면 아, 한 번은 와볼 만하다 빵순이라면 이런 생각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대전까지 가는 기차값이 들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고 또 간 김에 이제 성심당뿐만 아니라 대전의 주변에 다른 그쵸. 빵집도 가볼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성심당 그 케이크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딸기 시럽. 네, 딸기 시럽. 그게 굉장히 딸기가 많이 들어있고 그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다른 그런 케이크와 비견했을 때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데 동시에 사실 그 호텔 케이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SNS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성심당 케이크는 그런 데 올렸을 때 반응이 호텔 케이크 못지않다. 그런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있다라는 생각이 가성비. 들더라고요. 그쵸.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호텔 케이크랑 성심당 케이크 비교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성비 높다라고 해서 성심당 안에 막 그 딸기도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어떤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성비로도 그렇고 그곳의 진정성도 그렇고 그 대전의 상징이 이 성심당이 와 웬만한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매출 규모도 그렇고. 지난해 매출액이 1,937억 원이더라고요. 2천억 원에 육박한데 이익률이 어마무시해요. 이익이 그때 그 해에 영업이익이 478억 원이었는데 와. 따져보면 영업이익이 25% 정도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되게 이제 흔한 말로 해자롭다, 저렴하다. 그렇죠.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단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성심당이 이제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면 가맹점하고 본사가 이제 수익을 나누잖아요. 근데 성심당은 직영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다 이제 성심당 수익으로 잡히고 일부 매장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뭐 법인 소유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매장에서 빵 만들어서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니까 유통비가 안 들어가죠. 유통비 안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광고 마케팅비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네요. 알아서 지난해 마케팅이 되니. 그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냈으면서도 광고 선전비가 2억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를 한 0.15%인 건데 와. 근데 사실 광고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 정도로 SNS와 뭐 소비자들이 이거 먹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성심당의 이제 그 설립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창업주가 뭐 그 대전에 이제 못 먹는 불우한 이웃들을 이제 뭐 빵을 이제 나눠주기도 했고 그날 만든 빵은 그날 당일날 소진한다 이런 그 정책을 원칙과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케팅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9169님이 성심당은 상장 안 하나요? 어묵 회사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제 생각 철학이 다른 거죠. 다른 회사 같았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기는 대전 외에는 매장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 희소성이 있죠. 그런 게 또 이제 희소성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아니, 요거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성심당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정옥님이 우리 동네 한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샀는데 여긴 한산하더라고요. 불경기라서 그런가요?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샀는데 할인받아서 32,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예약 없이 바로 샀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프랜차이즈 빵집 아니더라도 개개인 제과점에서 이렇게 가성비 높은 빵들도 꽤 있습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또 대전까지 안 가더라도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리세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리 구매 아르바이트도 있다면서요. 그 정도입니까?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제 진풍경이라면 진풍경인데 네. 2배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면서 뭐 딸기시로 사요, 뭐 웃돈을 받고 자신이 이미 산 케이크를 갖다 팔겠다 이런 글들도 많고 그 이제 성심당에서 운영하는 케이크 부티크라고 하는 케이크 전문점에서 이제 판매한 대형 딸기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kg짜리인데 딸기 한 박스가 가까이 이제 들어가는 케이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재료를 많이 넣었지만 이제 호텔 반값 수준이다 보니까 오픈런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딸기 시루를 산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거래 같은?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성심당은 제품을 무단으로 구매 대행 이렇게 삼자 판매하는 것 자체는 금지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파생되는 다른 문제가 도덕적 해이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성심당에서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라고 해서 임신부인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줄을 서지 먼저 않고 그리고 또 할인 혜택도 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제도를 좀 악용해서 이제 어떤 배지를 제시하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제품 케이크 아니고 다른 제품 산다고 해서 줄 안 서고 들어갔다가 케이크 사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고.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 리셀 그것도 또 하나 보면은 요즘에 왜 텔레비전이나 OTT 프로그램 나와서 유명해진 그 셰프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예약하는 것도 힘들어서 일종의 예약권을 또 리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시즌에 자기가 예약을 해놓고서 그 예약권을, 그러니까 식사 비용은 별도로 하는데 그 예약권만 뭐 몇십만 원에 판매를 한다라는 식의 글을 올리는. 밥값 포함된 게 아니라 네, 아니라요. 예약권만. 네, 거기에 가서 이제 또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흑백 요리사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그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47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42만 원.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명이 먹으면 이제 80만 원이 넘는데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 권리를 뭐 90만 원에 양도한다. 뭐 이런 게시글도 올라왔다고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뭐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높은 가격에 팔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판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게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표를 팔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암표인데, 이런 식사권이나 숙박권 같은 경우에는 암표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일부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계속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명 공개하겠다 이런 비판을 남기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가라는 이제 비판을 또 감수하고서라도 또 희소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바깥보다 더 비싼 가격에 예약권을 팔고 있다. 그럼 또 그 식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신경 쓰이는 거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호텔 아까 케이크도 이야기를 했고 비싼 케이크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런 게 또 돌아가야 경제라도 지금 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또 한켠에서는 또 연말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파인 레스토랑 가격도 되게 올라서 뭐 호텔에서 뷔페 한번 먹으려면 한 20만 원 좀 넘게 들고, 아까 뭐 케이크도 막 50만 원 막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아낄 부분은 아끼면서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사실은 이제 계속 가심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얼마냐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가격보다는 이게 경험의 지갑을 여는 트렌드에 더해서 여기 이제 연말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이제 연말이니까 뭐 한 해 이 정도 한 번인데, 나를 위해서. 아니면 그쵸, 1년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지라는 그런 소비 심리가 좀 합쳐져서 이런 소비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고가 케이크라든가 뭐 파인 다이닝 이런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스몰 럭셔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뭐 10만 원, 30만 원 정도의 미식을 경험하는 거는 뭐 이 정도는 나한테 주는 선물 뭐 허락해도 되지 않나, 뭐 이 약간 심리적 명분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에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뭐 호텔도 그렇고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도 그렇고 대체제가 없는 소비에 대해서 좀 가격을 올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도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서비스가 공급이 되는 거고, 네. 어찌 보면 이 연말에 그냥 한시적인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또 늘 이어지는 풍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심은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때우고 특별한 날 내가 좋아하는 음식 1-20만 원짜리 먹을 거야. 또 이런 게 또 요즘에 소비 트렌드라고도 하고요. 내년에도 이 현상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희애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이 되면은 곳곳에서 종소리가 좀 들리죠. 특히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냄비, 자선 냄비 옆에서 종을 땡땡땡 울리시는 분들 구세군이라고 하죠. 아, 진짜 추운 날씨에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몇 시간이고 거리에서 서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자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선 냄비 이른바 구세군을 이제 네. 만나서 취재를 하신 건데 우리나라에 자선 냄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들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오래됐나요?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예. 이 매년 겨울이 되면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이 저소득층, 뭐 독거노인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재난 구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선 냄비가 설치가 되는데 그렇죠. 이 구세군 자선 냄비의 첫 시작이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국내에는 이제 37년 정도 지난 1928년 12월 15일 날 네. 서울 명동에서 자선 냄비가 첫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서울을 비롯해서 뭐 전국 65개 지역에 한 300여 개의 자선 냄비가 11월 말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8년부터 그러니까 한 3년만 있으면 100년 되는 거죠. 그렇죠. 와. 그러면 이제 길거리나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종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예요? 그렇죠. 이제 자원봉사자도 있고 구세군에서 나온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 자원봉사자로 꾸려지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만난 분은 이 시작할 무렵인 11월 말부터 네.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한 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일. 거의 한 달 동안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화요일만 빼고 주 6일을 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봉사를 며칠 하겠다, 일주일에 며칠까지 일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은 뭐 규정 같은 게 있는지요? 보통 이제 그 단기 신청도 가능하고요. 예. 단기 이제 하루 신청. 아, 하루 자원봉사도 가능해요? 그렇죠. 하루 한 2시간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청도 가능하고 이분처럼 이제 장기 신청도 가능한데 그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아니면 네. 구세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이나 아니면 또는 뭐 2인 이상 기업 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네. 요일이나 시간대를 봉사자가 이제 원하는 그 시간대로 기입을 하면 구세군에서 전날 오후 5시 전까지 일정을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아,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은 시간대랑 장소를 정하면 거기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예. 특별히 나는 한 4시간, 6시간 정도 하고 싶다 요청을 하면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이 자격 요건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 이 봉사자가 신청을 해놓고 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올 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 노쇼가 한 2회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아, 하면 다시는 안 받아줍니까? 이분은 이제 자동으로 오토 굿바이 되는 거죠. 굿바이. 신청을 못 하고 아, 이제 그렇죠. 활동을 이게 좀 사실 자원봉사 한다 해놓고 급한 일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게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본이 2시간. 그 네. 2시간 동안 최소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운 곳에서. 이것도 또 체력도 중요합니다. 아, 근데 구세군 자원봉사자 수가 최근에 좀 줄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많이 줄었어요? 이 구세군 모금 활동은 자선냄비 하나당 최소 4명 정도가 필요한데 매년 봉사자가 이 줄어서 인력난을 좀 겪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 본부 기준으로 구세군 자원봉사자가 2022년에 네네네. 8,600명의 신청자가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만에 860명으로 이 90%가 감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서울에 설치된 자선 냄비도 24개로 줄이고 이게 작년 대비 한 50% 정도 줄어든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아니 자원봉사자가 3년 사이에 90%나 줄었다고요? 네. 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봉사자 줄어든 이유를 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경기 불황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굉장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봉사보다 그래도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서 봉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고 나도 힘들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나부터 좀 이렇게 이게 또 하나는 이 학생 봉사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유를 보니까 2021년까지 학교에서 의무 봉사 활동을 지정해서 이 자원봉사자 수를 좀 채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최근에 이 봉사 점수 의무화가 폐지가 되면서 학생 봉사자들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크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구세군 자선 냄비 이거 봉사활동하는 학생들 많이 봤었는데 요즘엔 좀 뜸하다 싶었는데 봉사 점수 이유가 의무화가 있었습니다. 폐지됐다. 요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은 강우민 기자가 이번엔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이분도 자원봉사자이실 테고요. 맞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20대 중반에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네네네. 이 최근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사회복지사로 꿈을 전향해서 네네. 이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아들로서 이 어머니께 보탬이 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로 꿈을 바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찾던 중에 이 구세군 자원봉사를 알게 돼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세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캐틀메이트라고 불러요. 캐틀메이트. 캐틀메이트. 이 그 뜻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마음속으로만 이 봉사를 좀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구세군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죠. 구세군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선 냄비 옆에서 종을 치고 계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어때요? 보통 이제 그 봉사 당일 이게 장소에 도착하면 구세군에서 지정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붉은색 패딩을 입고 시작하는데 그거는 저 구세군에서 빌려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대여를 해주는데 제가 이 사이즈가 좀 궁금해서 한번 사이즈. 여쭤봤어요. 사이즈 있나요? 이런 거. 근데 뭐 아주 작은 X 스몰부터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110 있거든요. 110까지 2X 라지까지 다 있다.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어서 그걸 걱정 안 가져가면 안 하셔도 되죠. 될 것 같고요. 가져가면 안 되죠.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종을 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름의 룰이 있었는데 네네네. 종은 이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이 간격으로 딸랑 딸랑 조금 빠릅니다. 이거 빨라요? 3초에서 5초. 딸랑 하나 둘 셋 딸랑 너무 자주 치면 또 주변에서 시끄러우니까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 민감하다. 3초에서 5초 정도 간격으로 이제 치면 되는데 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적응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이게 뭐냐면 네. 복장을 보통 이제 그 지퍼를 올려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복장을 풀어헤쳐서 좀 불량한 자세로 짝다리를 짚고 뭐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계시거나 불량 산타처럼. 그렇죠. 아니면 이어폰을 착용해서 노래를 듣고 있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이랑 지나치게 웃고 떠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의 또 이목을 또 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선 냄비에 좀 이렇게 기부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막 지나가는 사람끼리 호객행위 하듯이 해서도 안 될 거고. 점잖게 해야 되는 네. 거고. 이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제 봉사활동 그러면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지역마다 기부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른 것도 있다고요. 이분이 이제 그 장기 신청자라 여러 지역을 그 봉사를 해봐서 좀 잘 알고 있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명동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서 있는 자선 냄비가 굉장히 신기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도 봉사를 했었는데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기부를 좀 많이 한다고 하고 제가 이분을 그 동대문 역사 안에서 만났는데 동대문은 그 특성상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동네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봉사를 좀 했었는데 어르신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가면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좀 넣어주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한 분이 기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변에서 나도 할까 말까 이렇게 속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나비 효과처럼 그렇죠, 그렇죠. 한 분이 하게 되면 주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그쵸, 넣게 그쵸, 되는. 그쵸. 사람 마음이 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예, 행복 바이러스도 또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예 지폐를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 예전에 저는 그 교통카드 이런 걸로도 띡 이렇게 찍어서 기부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점점 진화하더라고요. 여기도. 그것도 이제 가능해졌고 이 자선 낭비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QR 코드로 스캔을 해서 이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NFC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기만 해도 기부를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자선 낭비로 변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선 낭비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해피빈이나 아하. 카카오 가치가치 등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온라인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기부도 가능하고 또 그 자선 냄비가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한 기부 단체 많이 있죠. 그렇죠. 기부 의미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연말에 각자의 뭐 상황과 사정은 다르지만 따뜻함을 느끼는 마음은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각자의 방식으로 기부를 해보면 어떨까 좀 싶은 마음이 좀 들었고요.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자선 냄비 자원봉사자는 아직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혹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성세진 님이 맨날 카드랑 핸드폰만 들고 다녀서 구세군 냄비에 돈 넣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요라고 보냈는데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뭐 QR코드로도 되고요. 간편결제 다 되고요. 온라인 기부도 다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만.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우리가 쓰레기 재처리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죠. 최근에 정부가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컵 값을 커피값이랑 따로 표시하고 아예 빨대 자체를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또 깊이 있게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